노동법이 한두 개는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현장 실무에서도 여러분들 허구한 날 근로기준법 그 법전 펴놓고 실무 적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강좌를 이게 이제 오픈 강좌로 인문 특강이 개설돼 있다니까 노동법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좀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해주고 이런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하는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인문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 파일 자료로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조문 정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핸드북이 있죠. 핸드북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 전체를 보니까 총 116조로 근로기준법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일단 제 1장부터 제 12장까지 12장까지 편제가 돼 있고 1장에는 총칙, 근로기준법 전체 목적, 정의, 근로조건 기준이라든가 기본적인 그 인트로덕션 파트로 총칙이 돼 있고 제2장에 제일 중요한 근로계약이 나와 있잖아요. 2장에 근로계약, 3장에 임금, 4장에는 근로시간과 휴식, 5장에 여성과 소년, 이제 6, 7장은 별 의미는 없고요. 8장에서 재해보상편이 나오고 제9장에 취업규칙, 제10장에 기숙사, 제11장에 근로감독관 파트, 제12장에 벌칙 부분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전체 시험 문제 중에서 근로기준법 파트에서 한 10문제, 10문제 정도가 출제될 걸로 예상이 돼요. 제 예상입니다만은. 그리고 최저임금법에서 한 3문제, 노동조합법에서 7문제 정도가 배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시험 쳐보면 어떻게 배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도를 따져보면은 또 법령 양이라든가 중요도를 따져보면은 7대 3대 10대 3대 7 이 구성을 가져갈 걸로 예상이 돼요. 그렇다면은 제1 근로기준법 총칙편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각 장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본다면은 6장 7장을 빼면은 정확히 10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각 장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보면은 꼭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숙사편이라든가 취업규칙편 같은 경우는 중요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로감독관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3급 또는 4급 이상 이렇게 올라갔을 경우에 근로감독관 제도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고급직 그 시험을 치르시는 분들은 당장에 근로감독관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로감독관도 출제가 빈도가 중요성 부분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보면은 그러면 9장, 10장, 11장을 빼버리면은 한 장에서 한 2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 중요도가 있죠. 그게 근로계약편하고 임금편이에요. 그래서 근로계약에서 2문제, 임금에서 2문제 빼고 각 장에서 한 문제씩 빼 들어가면은 10문제 정도를 추려낸다 그러면은 근로계약과 임금에서 한 2문제 정도, 각각 2문제죠. 12문제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은 똑같이 근로계약과 임금에서 2문제 나오고 전체 장에서 한 문제씩 빼는 이런 형태의 출제 예상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4월 달에 시험을 치게 되는데 시험 끝나게 되면은 전체 이제 문제 출제 파트가 어떤 식으로 편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문정리편에 보니까 제1조부터 14조까지 목적정의는 모든 법에 다 있는 거예요. 정의편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근로자, 사용자, 임금의 정의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조건과 관련돼서 3, 4, 5조에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한테 강제되는 것들 균등한 처우나 강제 근로 금지, 폭행 금지, 또 용역, 일반 인력 소개하는 업체에 있어서의 중간 착취 배제, 그리고 업무 중에 선거권을 행사한다든가 투표권 행사하기 위해서 잠깐 외부에 나가 있을 때 나가자고 내가 요청을 하면은 줘야 되는 공민권 행사의 보장,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전체 적용되는 전체 적용 대상 근로자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적용의 범위, 뭐 그런 것들이 총칙편에 배열이 되어 있고요. 근로계약 파트에서 중요한 부분은 근로조건이 되겠죠. 근로조건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임금, 뭐 시간, 휴게, 퇴직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쭉 깔려 들어오는데 그런 걸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제19조.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위약 예정 금지. 근데 일하다가 잘못하면은 위약금을 얼마 배상해라는 약속 그런 계약들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 전차금 상계 금지. 전체적인 그 흐름만 제가 먼저 가르쳐 드린 거예요. 전차금은 돈 꿔주고 나중에 임금과 상계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예전 6, 70년대 그 주로 있었던 부분인데 강제 저금. 근로자들한테 저금을 강요를 하고 통장을 사용자가 관리해버리는 그런 것들도 하지 말라. 해고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 23조죠. 해고등의 제한 파트가 아마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량 해고의 금지가 24조. 그리고 대량 해고됐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3년 이내에 채용해달라 하는 것들이 우선 재고용인 거고요. 대량 해고 시에는 그냥 해고하는 게 아니라 예고를 하고 예고를 하고 해고해달라 하는 거.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만이 효력을 발생한다 하는 게 27조. 부당해고 파트의 내용은 노동조합법에 사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당해고 등을 구제해달라는 구제 신청 문제. 구제 신청은 구제 명령이 떨어지겠죠. 구제 명령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이 29조, 30조, 31조, 32조에 구제 명령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구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했을 때 이행 강제금을 2년 이내의 범위, 또 1년 차에 2회 이상 이렇게 해서 강제금을 부여하는데 행정처분이죠. 그래서 이행 강제금이 제33조, 제34조의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분, 35조의 예고 해고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사항, 36조에 임금을 뭘로 줘야 되는가 하는 건 금품청산의 원칙, 37조에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의한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37조. 그리고 임금 채권이 연체됐을 경우에 또는 회사가 망한다든가 파산했을 경우에 우선적 지급되는 순서가 나와 있죠. 3년 이내에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가 되는데, 최우선 변제 말고 일반 변제의 경우에 그 회사가 담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이 있다고 하면 그 1번이 되고, 그 다음에 임금 채권, 그 다음에 세금, 공과금 이런 게 되겠죠. 세금 등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 회사 내에 비치해야 되는 서류들 중에서 일반 근로자가 내가 옛날 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근무했는가 그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 내역을 갖다가 요청을 하면 그 근로자가 요청한 부분만 이제 요청하면 발급해 주게 되는데, 이거는 사용증명서, 또 회사를 떠날 때 사용자들 단체라든가 각각 아는 유사업종들끼리 이 사람 채용하지 말자 하는 비밀 기호를 사용하는 그런 것들 막는 거, 취업 방해 금지. 그다음에 근로자 전체 명부, 계약서류는 보존해야 된다는 것들이 42조.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이 조문 같은 것을 쭉 이렇게 편제를 시켜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공부를 진짜 퍼펙트하게 했는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감이 잘 안 와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 스터디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혼자서 해도 돼요. 혼자서도 미친놈처럼 떠들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총 116조에 해당되는 법률 조문을 혼자서 기억나는 대로 떠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우선 제고용이라는 그 파트가 있잖아요. 우선 제고용의 법 조문은 뭐였지? 근데 법 조문을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는 보면은 특히 민법이라든가 공법 파트 같은 경우에서 그 부동산 파트 강의하다 보면은 시중 서점에 가면 무엇이 있었냐면은 테이프가 있었어요. 테이프. 지금은 이제 CD로 다 고쳐서 나옵니다만은 지금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지도 않아요. 테이프로 조그만 테이프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목소리 이쁜 아나운서들이 법 조문을 일일이 읽어주는, 제1조, 2조, 꼭 성경은 그런 게 있죠. 성경 보면은 일반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뭡니까 히브리서 몇 조, 몇 장, 몇 절 해가지고 그 아나운서들이 읽어주잖아요. 그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차에 계속 틀어놓고 그걸 듣는 건데, 법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멘트를 해서 녹음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핸드폰 녹음 기능이 잘 돼 있으니까 법 조문 116조에 해당되는 전체 부분이든지 아니면 중요 파트만 이렇게 여러분들 목소리로 직접 녹음을 해서 수시로
음악 듣지 말고 오갈 때 귀에다 꽂고 이 조문만 계속적으로 들어줘도 기본 80점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조문 여러분들 그 자료실에 올라가 있으니까 조문 다운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유족 보상 뭐다. 제2보상 받아 유족 보상. 그 유족 보상에 대해서 다다닥 설명이 내려갈 수 있는 정도의 능력까지 갖춘다면 공부는 완성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물론 객관식이니까 안 보고 이 정도 떠들 정도의 수준이 되어버리면 객관식 문제는 더 쉽죠. OX 문제로 골라내는 문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 조문을 제가 타이핑을 해서 A4지 한 장에다가 묶어 놨으니까 제목 법률 조목에는 그 타이틀 제목이 있잖아요. 각 조문마다 제목이 있는데 제목만 보고도 머릿속에서 마인드가 떠오르고 그걸 설명해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라는 얘기죠. 그러면 노동법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근로기준법 전체에 대한 그 방식을 하게 하는데, 제가 이제 인문특강에서 뭐 최저임금법하고 노동조합법까지 강의해주기는 시간상 어렵고, 그래서 그 근로기준법 전체에 대한 핸드북 자료가 있어요. 핸드북 자료를 여러분들 파일실에서 자료실에 내려받아가지고, 그걸, 우리 법 조문을 또 한 번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페이지 수를 보니까 근로기준법 전체 그 핸드북 페이지가 한 18페이지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18페이지고 아마 이거 핸드북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은 장수로 따지면은 한 10장 내외 10장 내외에서 핸드북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책을 들고 다닐 것이 아니고, 물론 교과서는 공부 중에 이제 오른쪽에다 펴놓고 핸드북은 왼쪽에 피고 가운데 이제 우리 깜지 종이에서 써가면서 공부하는 건데, 일단 동영상을 보면서 오른쪽 왼쪽 그 화면에 공부를 할 때 일단 여러분들이 스터디하는 과정에서 법제처에 가시게 되면은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게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셔서 근로기준법을 검색창에 때리면 왼쪽 편에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이 세 개가 법이 세 개가 나란히 창에 올라옵니다. 그 중에 근로기준법이 제1조부터 창에 올라오게 되는데, 근로기준법을 이렇게 쭉 읽어가보다 보면은 색깔이 파란색에 태그가 표시가 돼 있어요. 그걸 클릭을 하면은 시행령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시행규칙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또는 장관고시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창을 띄워놓고 강의를 듣다가 수시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태그로 해서 이동을 해줘야 돼요.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인터넷 창을 항상 열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되어 있는 요약집하고 교과서하고 어떻게 교과서를 어느 정도로 발췌하고 정리해서 핸드북으로 옮겨놨는가, 이것도 눈으로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제일 교재 뒤편에 예상 기출 문제들이 있는데, 기출된 과거 역대 노동법에서 기출됐던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을 일부는 이제 수정을 하기도 하고 일부는 그대로 붙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예상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해서 직접 제가 만든 문제들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상당한 양으로 들어있는데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쉽게 제가 출제한 건 아니에요. 상당한 난이도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고시 공부했던 선배로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게 되면은, 보통 내가 9급직이 됐든 7급직이 됐든 뭐 행정고시가 됐든 어떤 파트의 목적을 가지고 그 시험을 내가 합격을 해야 되겠다. 즉 여러분들 요새는 뭐 공무원 된다면 뭐 어느 직장보다 안정적이고 선호되는 직장이잖아요. 뭐 옛날에 뭐 저희 때만 해도 대학 졸업생들이 9급직 시험 잘 치지도 않았어요. 그나마 7급을 쳐볼까 하는 정도였죠. 그래서 다른 쪽 직장 취직할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공무원 쪽으로 별로 눈길을 안 돌렸는데, 요즘에는 이제 청년 실업이라는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공무원 파트에 여러분들이 눈길을 많이 주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험생, 공무원 공준생이란가요? 공무원 준비생 해가지고 수험생의 입장이라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양이 있어요. 공부 시간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1년 정도 공부하는 걸 조건으로 하고 일주일에 7일 중 하루는 마음대로 놀고 그 다음에 6일은 원 없이 공부를 하는데 1일 10시간 이상 채워서 1년을 가면은 어떤 시험이든 합격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머리 좋고 뭐 좋은 학교 나왔고 뭐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제 그 고시 그 동기들도 보면은 특별히 IQ가 좋다고 해서 고시를 합격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머리 좋은 애들도 합격합니다만은. 그래서 양으로 승부하는 공부 방법론을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는 이 노동법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이면 책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5과목이니까 한 달 정도면은 책 한 번 일회독을 끝내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공부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대학 졸업하기 전 여름방학 때쯤에 해서 내가 고시 공무원이 되란다고 하고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 한 6, 7월, 6월 달부터 시작해서 4월경에 시험을 치니까 한 10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책을 몇 회독 끝낼 수 있느냐? 최소한 7, 8회독은 끝낼 수가 있어요. 7, 8번을 책을 독파를 한다는 얘기죠. 그 정도 되면은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해야 되냐? 일일 평균 10시간 이상 공부를 해야 됩니다. 최악이에요, 최악. 최악 10시간 이상. 내가 엉덩이 붙이고 자리에 앉아서 내가 시간 투자한 공부 시간은 10시간 정도 나와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니까 일주일 내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정도는 시간 비워놓고 뭐 스포츠 경기를 한다든가 운동 뭐 영화를 본다든가 뭐 짝이 있으면은 데이트를 한다든가. 그래서 일주일에 이렇게 그 릴렉스한 시간 하루 정도는 비워놓고 나머지 6일은 하루 10시간 이상,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공부를 꾸준히 해서 10개월을 관통을 하면 시험 무조건 합격합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공부 안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노량진 고시 학원가에서 200명, 300명 들어가 있는 그 강의실에 합격자들이 과연 몇 명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냥 저 사람들은 떨어졌을까? 떨어질 때는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어요. 합격자는 합격할 만한 이유들이 존재를 하죠. 그 이유를 만들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해서 합격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떨어졌다. 양쪽의 이유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경험상 하루 10시간 이상 10개월을 관통해버리면은 수루하게 들어가 버리면은 어지간한 시험은 다 합격을 해요. 제가 볼 때는 구급직 그 출제 그 기준이 있죠. 우리 그 시험 출제에 뭐 9급, 7급 고시 정도의 그 난이도와 관계돼 가지고 있는데 구급직의 출제 유형은 고등학교 3학년이 졸업하면 무난히 풀 수 있는 정도의 시험 문제를 출제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 있는 그런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우리 노동법 파트에 노동법 개론에 들어있는 세 법 조문은 조문 안에서 시험 문제 나오지 조문 바깥에서 시험 문제 나오질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국어영어 시험을 칠 때는 시험 문제가 어디서 출제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공부를 광의 형태의 넓은 식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노동법 파트는 법 3개, 달랑 3개예요. 이 3개를 내가 누구한테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공부를 해놓으면 이 안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법 과목은 항상 전략 과목이 되어 있는 거죠. 물론 민법, 상법, 뭐 형법 같은 이렇게 법량이 큰 법들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공부할 양도 많고 출제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퍼펙트하게 한다는 건 좀 힘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단행법으로 되어 있는 법률들 있죠. 근로기준법 해야 116조밖에 안 되잖아요. 이 116조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도 다 골라내면은 한 60조밖에 안 돼요. 그 60조를 내 걸로 못 만든다면은 수험생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핸드북 자료로서 근로기준법 자료도 이렇게 만들어 드렸으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퍼펙트하게 이해를 하고 시험장에 가셔서 금방 말씀드렸던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공부를 하자. 그리고 내가 공부를 했던 날로부터 10개월 정도는 채우자. 그리고 떨어진다. 그러면 공무원 팔자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떨어졌다. 그러면 조상 묘를 잘못 썼거나 좀 문제가 있는 여러분 탓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무원 하지 말고 사업을 하세요. 차라리. 자, 여러분들 핸드북 자료 1페이지를 펴니다.
용어 정의변이 있죠. 깊이 있는 공부는 제가 그 본강에서 해드릴 테니까 전체적인 조문 흐름 정도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용어 정리에서 근로자, 사용자, 근로계약, 임금, 평균 임금, 소정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이 파트가 나와 있죠.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에 대한 용어 정의죠. 예, 이 근로자의 용어 정의가 노동조합법에서 나타나는 근로자 용어 정의하고 좀 달라요. 노동조합법은 실업 중에 있으나 근로를 하기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 이것도 근로자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현실적인 실제적인 근로를 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하고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에 나타나는 근로자의 정의는 요 정의를 따릅니다. 그래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목적으로 근로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자, 거기에 이제 제가 하나 해놓은 게 뭐냐면은 그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사용 종속 관계에 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사용 종속 관계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용자는 세 가지 부류가 나와 있죠.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들이 대부분 회사 직급상 부장, 과장급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임원이라고 하는 자들은 사용자에 들어가는 거지 근로자에 들어가는 거지 아니죠. 근데 임원이라고 해도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다. 이 부분 얘기가 틀려요. 그래서 사용자 지위하고 근로자 지위를 동시에 갖는 쪽이 우리 회사에 보면은 부장, 과장급들이죠. 데모를 해도 부장, 과장들은 참여를 않잖아요. 근로계약, 이제 임금 부분이 있죠. 근로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건데 그 형식이 임금이든 봉급이든 어떤 금품이든 형식은 따지지 않는다.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우리가 안에 들어가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개념이 있어요. 통상임금은 근로자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계약관계로 합의된 임금이 있습니다. 이 임금이 통상임금인데 평균임금은 합의된 임금 외에 뭐 초과임금이라든가 초과수당이라든가 시간의 수당이라든가 소정의 근로시간 외 쪽에 일을 하다 보면은 매월 또 내가 받는 돈들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얼마 받았느냐 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연차 휴가수당이라는 걸 책정하고 싶을 때 휴가수당 같은 건 내 임금 기준으로 나오잖아요. 평균임금 기준으로 나오니까 연차 휴가수당을 정하고자 하는 날 전 3개월 동안에 내가 수정했던 임금을 봅니다. 물론 이제 평균임금이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있긴 한데 여하튼 3개월 동안 발생했던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 일수 3개월이니까 이제 90일이든 91일이든 뭐 이 정도 되겠죠. 나누게 되면은 1급이 나오죠. 총 일수로 나누면은. 근데 이제 통상임금이 보통 경우는 평균임금보다 좀 적은 것이 일반적이죠. 실제 수령금액하고 근로계약 시 뭐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 한 달은 얼마 이렇게 해서 출근 시간 정해놓고 월급은 얼마로 한다. 이런 식의 이제 정해진 금액이 통상임금인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해보면 일반적으로는 평균임금이 더 높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일을 또 적게 하는 달이 있다든가 하면은. 그래서 통상임금이 만약의 경우에 평균임금보다 더 커버린다. 그러면은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라. 이런 규정도 들어있죠. 그 다음에 우리 법적 조문 안에 들어가면은 소정근로시간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합의한 근로시간입니다. 이게 근로시간이에요. 소정근로시간은.